11월 13일 월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아침 전국이 영하권으로 출발했습니다. 정말 추웠어요. 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광주 10도, 대구 11도, 부산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무조건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차차 누그러져서 수능이 치러지는 목요일에는 다행히 여느 때 같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번 주 수능이 있었군요. 네. 날씨가 추워진 탓인지 캠핑 중에 밀폐된 곳에서 난방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도시락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년에 맞닥뜨리는 인생의 고민,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오늘 상클라이프 코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테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오늘도 꽉 채운 상클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가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뭔가요? 자, 첫 번째는요. 질식사고 주의보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 이맘때쯤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캠핑 중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질식사고인데요. 올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어제입니다. 낮 12시 30분쯤에 충북 영동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3살 된 손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숯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고요. 유서나 타살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캠핑장 관계자는 나갈 시간이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가보니 사람들이 텐트 안에 쓰러져 있었다라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고, 네. 자, 이틀 전 주말에도 경기도 여주에서 캠핑을 하던 50대 부부가 화로를 피운 텐트 안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가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오손도손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텐트에서 숯불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날이 춥다 보니까 텐트 안에서 난방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걸로 추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일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냄새와 색깔이 없어서 알아채기가 어렵고요.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어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네. 얼마나 위험한지 과거 JTBC 취재진이 실험을 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숯을 피운 화로를 텐트 안에 넣습니다. 문을 닫은 지 15초 만에 경보기가 울립니다. 자, 울리죠? 두통을 일으키는 수준인 300ppm 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생긴 건데요. 15초 만에요. 그렇습니다. 자, 3분이 지나자 농도는 3000ppm을 훌쩍 넘기게 되고요. 잠든 상태에서는 30분 만에 숨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와, 거의 몇 분 만에 몇십 배 단위로 이렇게 커지는데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너무 춥다 보니까 환기 시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불을 피우는 것뿐 아니라 히터만 사용해도 또 위험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불길이 보이지 않는 히터는 그나마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시동을 켜지 않아도 되는 무시동 히터를 작동시켜 봤습니다. 일산화탄소를 조금씩 내뿜더니 10분이 흐르자 산소 농도가 안전 한계인 18% 밑으로 떨어집니다. 아이고. 결국 현장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질식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저산소로 인해서 뇌마비나 근육마비 등 위험한 결과를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요즘 캠핑이나 글램핑 되게 많이 가잖아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이고 네. 또 추운 날씨에 캠핑을 하려면 근데 결국엔 어떻게든 난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부분 것들이 있는데 겨울철 텐트 안이 추울 때는 질식사고를 대비해서 침낭이나 핫팩을 이용하면 좋고요. 난방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준비해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환기를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중독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개방된 조건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즉 환기를 아무리 자주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밀폐된 곳이라면 아예 불을 피우거나 히터를 켜는 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불을 피운 거는 15초 만에 경보기가 울렸고 그리고 아까 무시동 히터도 10분이 흐르자 안전 한계까지 산소 농도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전국의 야영 장수가 꾸준히 증가했어요. 야영객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3,600개 육박해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캠핑 인구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100만 명 넘게 급증해서 이 캠핑족 500만 명 시대를 와, 맞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캠핑족이 증가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지금 아이템 보시고 일산화탄소 중독 이거 조심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경각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주변에 캠핑 가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 유튜브로 올라오면 좀 공유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자, 다음은요. 바가지 요금 논란입니다. 정부가 지금 전국의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숙박업계가 덩달아 가격을 올리면서 바가지 요금을 조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시면 네. 이렇게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홍보하는 문구가 맨 처음에 보입니다. 자, 오는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숙박 할인권 3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요. 자, 대한민국 전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고요. 악의적인 가격 인상이라든지 바가지 요금은 노라는 이런 문구도 보입니다. 그럼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군요. 네. 국내 여행을 활성화해서 관광업계에 좀 도움을 주자 그렇죠. 이런 게 네. 취지였는데 네. 또 여기 재정이 300억 원 규모나 투입이 됐대요. 그렇습니다. 엄청나죠. 네. 지난 3월 발표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가 300억 원을 투입해서 숙박 할인 쿠폰 100만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쓰여오고 있고요. 남은 쿠폰이 대략 30만 장 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를 다음 주 24일까지 모두 소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문제는 이 숙박 페스타를 명분으로 숙박업소들이 우후죽순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여행업계를 살린다고 나라 돈 들여서 숙박 요금 할인 쿠폰을 나라에서 이렇게 뿌렸는데 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숙박업소에서 미리 요금을 올려놓고 할인 쿠폰 가지고 오시면 할인 적용해 줍니다라고 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이고. 이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이 9월에 9월이 성수기잖아요. 이때보다 지금 10월, 11월을 숙박 요금이 더 뛰었습니다. 성수기 막바지였던 지난 9월 2박에 20만 원이었던 부산 서구의 한 호텔은 2개월 만에 2박에 40만 원으로 2배 껑충 뛰었습니다. 1년 전 관광 수요가 가장 적은 달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숙박 페스타 영향으로 가격이 2배씩 뛴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누리꾼 보겠습니다. 이 숙박 페스타 한다고 가격 올리면 그건 양아치 아니냐라면서 이것을 장바구니에 숙박 요금, 숙박 티켓을 담아뒀는데 가격 변동됐다고 다시 결제하라길래 결국 돈을 더 내고 결제했다라면서 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 여행이 너무 비싸다. 차라리 가까운 일본이 더 싸다. 이런 말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꼼수를 쓰는 건데 네. 꼼수 쓰는 숙박업소 그럼 어떻게 뭐 단속할 수는 없나요? 단속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문체부는 숙박 요금 인상을 100% 전수조사하기가 어렵고요. 또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평일 등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이 시장 가격이라서 완전히 통제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급격히 오른 숙박 상품을 걸러내려면 아까 말한 대로 다 전수조사할 수 없으니까 결국 소비자 제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네. 숙박업소가 인상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면 쿠폰 나중에 정산해 주잖아요. 네. 정산을 안 해주는 이런 강경책도 정부가 좀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들이 다 캠핑장 사고,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 이렇게 네. 여행 관련인데 마지막 이슈도 항공사 관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행들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한 그런 부분인데요. 네. 자, 이슈는 정신적 피해도 배상입니다. 항공기가 지연돼 예정된 도착 시간을 한참 넘겼다면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 네. 승객들의 정신적 피해도 항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허.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조치가 미흡했다면 재산상의 피해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된다라는 건데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거죠. 어떤 케이스에서 내린 겁니까? 자, 일단은 2019년 1월에 네.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비행기가 있었는데 네. 예정보다 19시간 늦게 오, 출발했습니다.
이륙 준비 과정에서 엔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피해를 본 승객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19시간이면 지금 거의 하루 정도 늦게 출발한 거잖아요. 네. 아마 뭐 그때 일을 했어야 됐을 분도 계셨을 거고 네. 일정상 탑승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라라는 사례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9월입니다. 추석 연휴 때였는데 이번엔 태국 방콕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됐습니다. 항공사는 3시간 뒤에야 이 사실을 그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에게 알렸고요. 승객 약 270명은 22시간 넘게 만 하루가 지난 뒤 대체 항공편을 탈 수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추석 연휴 하루를 날리게 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항공사들은 근데 이 과정에서 숙박시설, 그리고 교통편 제공했다.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기체 점검도 충분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또 이번이 눈여겨볼 대목이죠. 그렇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안전을 위한 정비 문제였고 2억 원을 들여서 승객들에게 숙박과 식사 또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쟁점은 항공기 지연에 따른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항공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였는데 네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 지연 도착한 승객에게 1인당 40만 원에서 70만 원씩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안전을 위해서 출발 전에 기체에 이상이 있으면 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제 완전한 조치를 하고 출발을 해야겠죠. 네. 하지만 이제 항공사가 탑승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안 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막 소리를 막 크게 질러야 보상을 좀 더 해주고 뭐라고 좀 얌전히 소리를 있으면 내요. 네.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이런 그렇죠. 경우 되니까 그럼 상황마다 대처가 우후죽순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번 판결이 좀 항공 소비자 입장에서 권익이 향상되도록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역시 항공 소비자 입장에서 있습니다. 네. 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소식도 뉴스는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지하철역에 나타난 진짜 슈퍼히어로입니다. 네. 지금 온라인을 지난 주말부터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용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지하철 역사 아닙니다. 서울 잠실역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잠시 현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남성의 두 팔을 잡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스파이더맨입니다. 지금 화면 왼쪽, 지금 오른쪽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영화 속의 슈퍼히어로 스파이더맨인데 영화 촬영장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저 복장으로 저 사람이 나타난 건가요? 네, 어떤 상황인지 보니까 영무원이 역사 안에서 자고 있던 노숙인을 내보내려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네. 노숙인이 영무원을 위협하자 이를 지켜보던 저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시민이 막은 거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순식간에 소셜미디어를 타고 확산이 됐는데요. 누리꾼들은 잠실역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 싸움 말리며 시민들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라면서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와, 아니 근데 헬로윈도 다 지났고 이 시민이 왜 이런 복장을 하고 잠실역에 있었던 그러니까요. 건지 일부러 혹시 위기에 처한 사람이 정말 있다면 도와주려고 진짜 히어로인가요? 진짜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목격담이 화제가 되니까 자신이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시민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등장했습니다. 네. 주말 잠실에 가서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면서 당시에는 위험한 장면을 목격했고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말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네. 누리꾼들은 격한 분위기에 선뜻 나서기 어려웠을 텐데 진짜 슈퍼히어로네, 우리의 다정한 이유 스파이더맨,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미줄은 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전국이 난리인데 빈대 10마리 삽니다. 입니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참 황당한 구매 요청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글인데요. 바로 3,000원에 빈대를 사겠다라는 글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층간소음을 겪고 있는데 빈대 뉴스를 보고 오아시스를 본 느낌이었다. 옆집 거주자들을 혼내주고 싶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글을 보면 구체적으로 10마리라고 좀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빈대 채집 후에는 지퍼 비닐백에 담아서 택배로 보내달라,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적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글쓴이는 그 층간소음이라고 써놨지만
옆집 소음 문제 이것도 조금 다른 이야기잖아요. 벽간 소음이라고 그래요? 할 수도 있는 건데. 용어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네네. 복수하려고 빈대를 사서 풀어놓겠다 이런 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빈대의 공포심을 느끼는 이 빈대포비아라는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전국이 정말 말 그대로 빈대로 난린데요. 이 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면서 누리꾼들 사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벽간 소음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아니 빈대를 퍼뜨리겠다라는 건 참 황당하다라는 입장들이 많았는데요. 네. 누리꾼들은 벽간 소음 해결하려다 빈대 때문에 본인이 이사 가게 된다. 빈대 번식력 무서운데 다른 이웃들도 피해본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옆집에 빈대 한 번 풀면 며칠 뒤에 온 아파트 단지가 빈대 알을 그렇죠. 이렇게 낳을 수도 있어요. 자기 빈대가. 집으로도 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한 번 시작을 하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무려 1억 3천만 원, 111년 된 메뉴판입니다. 최근 영국의 한 경매에 올라온 메뉴판입니다. 성인 남성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이 메뉴판, 무려 8만 3천 파운드, 우리 돈 1억 3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메뉴판 한 장에 아니 어떻게 1억이 넘지 할 텐데 보통 메뉴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111년 전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저녁 메뉴판입니다. 와. 아일랜드 퀸스타운을 떠나 뉴욕으로 향하던 타이타닉호 추락 나흘 만인 지난 1912년 4월 14일 밤에 침몰했는데요. 이 사고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메뉴판은 추락 이틀째 되는 날 저녁 1등석 승객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메뉴를 한번 살펴보니까 메뉴로는 굴, 연어, 소고기, 쌀로 만든 피레 그리고 오. 디저트도 뭐 빅토리아 푸딩 등 다양한 음식들이 적혀 있습니다. 고급지네요. 이 메뉴판은 캐나다 출신의 역사학자가 소장하고 있던 거였다고 합니다. 경매업체 측은 타이타닉호 물품을 수집하는 사람 여러 명을 만나봤지만 이런 메뉴판을 본 적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타이타닉호 희생자 사이에서 발견된 이 물건을 개인이 소장하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강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립니다.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강크리 뉴스였습니다.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 시상식이 지난주 금요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SK텔레콤에 돌아갔습니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 기술을 통한 보이스피싱 차단으로 지난해에만 1,856억 원의 피해 금액을 막는 등 안심 공동체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네, 지금 시각 10시 17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의 모든 것. 노후에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꾸준한 소득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은퇴 전에 반드시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요. 물론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이걸로 노후 생활비를 다 충당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인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국민연금은 이제 의무 가입이고 그리고 퇴직연금은 뭐 직장인분들은 다 이제 직장에서 운영을 해주고 있으니까 개인연금까지 준비를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개인연금 왜 필요한 겁니까? 일단 우리가 연금의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내 연금 체계를 3층 구조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네네. 일단 1층은 우리가 국민연금, 그러니까 공적연금 등이 해당이 될 예. 거고요. 그리고 2층은 기업에서 주로 운용을 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이 우리가 오늘 얘기할 개인연금입니다. 네. 근데 이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수익률을 올리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역시 운영의 주체 자체가 기업
혹은 근로자.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입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연금을 활용을 하자라는 게 오늘의 얘기의 골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예, 최근에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받는 이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전반적인 연금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예. 조사를 해보니까 21년도 기준으로 이 연금을 수급하는 현황이 9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이 연금을 다양한 종류로 받고 있다는 건데 네. 문제는 금액입니다. 아, 퍼센테이지는 90%가 넘는데 연금 수령액이 달마다 6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로 다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물론이죠. 네네.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124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특히 노후에는 또 다양한 요소 때문에 비용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들게 될 텐데 네. 이 금액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네. 개인 연금까지 같이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럼 좀 하나하나 알아보죠. 개인연금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개인연금의 종류는 개인연금 저축, 우리가 펀드의 종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연금저축의 보험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연금저축 펀드는요. 이름에 펀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펀드가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펀드를 담아서 이걸로 투자성으로 운용을 하는 거고요. 네. 보험은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일반 보험처럼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는 은행 혹은 증권사에서 주로 가입을 하고 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보험사가 되어서 가입하고 운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방식 자체가 좀 많이 갈리다 보니까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느냐, 연금저축 보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네.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잘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펀드를 아무래도 운용한다는 거는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예. 반대로 아예 나지 않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크죠. 맞아요. 나쁘게 말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에서 무조건이라는 이 세 글자는 절대 없다라는 음.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시 이율에 따라서 운용이 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예. 정해진 처음부터 약속한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약속한 금리로 확정된 금리로 연금액을 주는 거면 저 같으면 보험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연금저축 보험의 가장 큰 단점을 하나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수수료를 꼽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0%가 수수료로 처음에 부과돼요. 많이 떼가는. 꽤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월 20만 원씩 납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처음부터 뗀 다음에 운용을 하는 방식이기 아. 때문에 2만 원, 그러니까 10% 정도를 제하고 18만 원을 운용을 한다라는 거니까 이거 사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네. 예, 반면에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떼가는 수수료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운용을 하다 보면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예. 이 수익에 대해서는 마치 이제 운용 보수의 격으로 1, 2% 정도 수수료를 떼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펀드와 보험 사이에 수수료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다른 차이점 또 뭐가 있습니까? 납입 방식이 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사람이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번 달엔 10만 원 넣고 다음 달엔 5만 원 넣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날 그리고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금융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투자도 왜 우리가 가입할 때 성향 선택하듯이 뭐 공격형이 있을 수 있고 보수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공격적인 투자자이시라면 연금저축펀드가 조금 더 만족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큰 수익을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으로 정해진 금리에 따라서 연금액을 받다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개인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은 약간 모범생 같은 느낌이고 네. 연금저축펀드는 약간 이제 예술가 같은 네.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험을, 네. 개인연금이 세금 혜택이 아까 매력적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세금 혜택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개인 연금저축,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잖아요. 이제 후자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거고요. 네. 단 몇 가지의 조건은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2층으로 언급을 했던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랑 한도를 합친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받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기준은 우리가 급여 소득으로는 5,500만 원이고요. 종합소득으로는 4,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기준으로 이하로 소득을 얻고 계시다면 공제율이 16.5%가 적용되고요. 네. 이 금액 초과해서 이제 수익을 얻고 계시다면 공제율이 13.2%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을 5천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연금저축 상품에 700만 원을 한 해 동안에 불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금저축만 봤을 때는 6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600만 원은 16.5%를 적용받고 나머지 100만 원은 아예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99만 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연금저축 근데 나중에 뭐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 이슈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네. 일정 부분 세금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금 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수령하는 나이가 언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된다고라고 이 자체에 좀 의아함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연금저축 상품은 세금을 아예 면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밀어줌과 동시에 금액을 조금 낮춰주는 과세 이연 상품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세율은 최소 3.36이고요. 최대가 5.5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나누어서 보면요. 네. 55세에서 70세까지는 세금을 5.5% 적용받고요. 71세부터 80세는 4.4%, 그리고 81세 이후로 이 연금을 수령한다면 3.3%의 세금을 내고 연금을 수령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와 세금도 굉장히 많이 깎아주네. 그리고 세액공제도 틈틈이 받을 수 있다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점들을 보고 많은 금액을 이 개인연금저축에 넣으시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름에 연금이 들어있다는 거는 이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 노후에 돼서 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네. 거니까 당장 필요한 목돈까지 예를 들어 당장 다음 달에 써야 되는 돈까지 이 상품에 넣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그렇죠. 얘기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력이 되는 돈만큼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수령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중도 해지 인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 소득세 16.5%를 내야 됩니다. 세금이 꽤 크다 보니까 이 개인연금 상품에 저축을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젊은 시절에 매월 조금 납입을 할 여유가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또 갑자기 목돈이 들 때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해지하고 눈물을 머금고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봐서 이거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연금저축보험 이제 설명해 주셨고 연금보험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겁니다. 네네. 이거 사실 헷갈려서 가입 자체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글자가 좀 추가된 건데, 그죠?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방금 짚어주셨지만 개인 연금을 목적으로 상품을 가입하려고 하신다면 이 두 글자 빨간색 저희가 표시해놨는데요. 네. 저축이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연금 가입하기 위해서 상품 고른다? 그럼 왼쪽 연금 저축보험을 고르셔야 됩니다. 이름 긴 게 개인연금입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 상품을 운용하는데 나중에 연금처럼 받으려고 한다. 그게 연금 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우리가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여부일 텐데요. 네. 연금저축보험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연금이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노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거고요. 예. 그렇다면 연금보험은 장점이 없는 거냐?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지만 이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에는 아예 비과세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나름의 장점이니까 잘 살펴보셨다가 다만 좀 주의하실 것은 둘 다 무턱대고 가입을 했다가는 네. 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개인연금 가입하시고 나서 여력이 되실 때 연금보험을 가입하셔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국가나 직장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어떤 연금일까요? 1번 공적연금, 2번 퇴직연금, 3번 개인연금. 지금 상업노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날 때 당첨자 두 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개인연금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지난 8월 막대한 산불 피해를 봤던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맑고 투명했던 연못이 딸기 우유처럼 변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마치 누군가 물감을 한가득 풀어놓기라도 한 듯 연못 전체가 진한 분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중남부에 있는 케알리아 연못인데요. 신기하면서도 참 이상하죠. 이런 현상은 지난달 30일부터 나타났습니다. 70년간 연못을 지켜온 자원봉사자들도 여태 이런 색깔의 연못은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결과 할로박테리아의 영향으로 연못 색이 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할로박테리아는 보통 염도가 높은 물에서 발견되는데 현재 이 연못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염분 농도가 바닷물의 2배에 달한다고 해요. 현재 하와이 마우이 섬의 약 90%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대형 산불 이후 가뭄이 더 심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연못의 독성은 없다면서도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연못에 가까이 접근하거나 함부로 들어가지는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 손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는가 싶더니 뽑힌 머리카락 중 하나를 골라 일행의 접시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님들은 이후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식당을 떠났습니다. 영국 랭커셔주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뒤늦게 CCTV 영상을 보고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직원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다른 식당들이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상적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고 환불을 요구하는 건 기망 행위에 해당해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양심적인 행동 절대로 해선 안 돼요. 재밌고 즐겁게 놀이처럼 하는 착한 일, 더불어 세계 기록까지 세웠다는데요. 어떤 일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셋, 둘, 하나. 매트리스에 등을 기댄 사람들이 그대로 뒤로 넘어갑니다. 한두 명이 아닌데요. 무르르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쓰러지는 모습에서 완벽한 팀워크가 느껴집니다. 필리핀의 한 경기장에서 열린 인간 도미노 도전 현장입니다. 무려 50여 개 지역단체에서 총 2,300여 명의 사람들이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해 모였는데요. 자칫하면 도미노가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는데 마지막 참가자까지 계획대로 넘어지면서 이 분야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날 사용한 매트리스는 전부 인근 비영리 단체에 기증도 한다고 하는데요. 세계 기록도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도 하고
이런 일석이조의 도전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인생은 길고 배우면 끝이 없다고 하죠. 매주 월요일엔 만나고 싶은 전문가 모시고 다양한 지식 함께 채워봅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흔들리는 50대, 미래가 불안하다면 순자를 만나라. 오! 100세 시대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에 맞닥뜨리는 인생의 고민. 그 해답을 동양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분이 계십니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대한민국의 고전 열풍을 일으킨 책 50에 읽는 논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50에 읽는 순자를 내신 최종엽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와. 일단 요새 50대면 사실은 뭐 100세 시대 청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50대에 주목을 하시게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삶이 힘들고 흔들리는 그런 세대는 뭐 20대 청년들도 그렇죠. 뭐 아니면 30대도 있고. 지금 하은 씨도 저희도 다 그런데 50대에 불안하면 공자를 만나라, 순자를 만나라 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0대는 너무 철이 없다. 20대는 뭐 답이 없다. 30대는 일이 없다. 아. 40대는 틈이 없다. 아. 50대는 이 일이 점점 없어진다. 아, 근데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50대를 딱 50세를 생각을 해보면 예. 그 30세와 70세의 딱 중간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인생의 하프타임에 딱 서서 보면 다시 20년이 남았어요. 그래도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50이 고민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게. 아하. 왜냐하면 50대까지 인생의 전반전은 잘했다라고 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고 잘못됐다라고 하면 조상을 탓하잖아요. 네. 부모님을 탓하든지. 네. 하지만 이제 50대부터 70대까지는 잘해도 잘못해도 내가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정말 한번 기회의 시간에 이런 인문 고전이나 이런 데서 통찰력을 한번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이 하프타임. 고민의 시간이자 기회의 시간이다. 예. 와,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고 또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40대까지만 해도 대기업 회사원이시라고요? 오. 네. 제가 이제 40대 중반에 회사를 나오게 됐고요. 예. 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나올 땐 사실 어찌 생각해 보면 철이 없었죠. 나와서 철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와서 보니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논어가 아니라 다른 책을 썼던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제목을 밥줄이 놓치면 꿈줄도 놓친다. 네, 이런 책을 썼는데 야, 그 밥줄 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와. 네. 그런데 어쨌거나 뭐 약간의 그때 자신감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자신감이 있어서 나오기는 했지만 현실이 되게 녹록지 않고 가장 어려웠던 게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제 주머니로 갖고 오는 게 그렇죠. 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잘하는 것도 없었고 사실은 회사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뭔가 경제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어려웠고 이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야, 뭔가 이게 강점을 좀 키워야 되겠다. 시간이 예, 좀 예.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책을 좀 쓰기 시작을 했고요. 뭐 개인적인 목표로는 한 1년에 한 권 정도씩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그렇게 좀 책을 써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0대 중반까지는 이제 뭐 대기업 생활 하시다가 반도체 관련 회사도 네. 업무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40대 중반에 덜컥 회사를 나오셨으면 사실은 정말 아까 뭐 밥줄 얘기도 하셨지만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 또는 뭐 이렇게 강연을 다니시면서 인기 강사로 네. 생활할 거다라는 걸 전혀 계획을 못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못했죠. 예.
어찌 보면 1년, 2년 살아나가는 게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동양 철학을 전파하는 그 인문학자로 이런 인생을 또 살게 되신 거예요? 기회가 이제 좀 뭐 딱 계획적으로 안 돼,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기획적으로 안 되잖아요. 예. 제가 딱 50이 됐을 때 이제 점심 먹고 저희가 산책을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요. 그래서 한 30분 산책을 하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 제가 천자문을 가지고 나갔어요. 천자문을.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이렇게 8글자씩 형성된 125개의 시더라고요, 천자문이. 그래서 거기에는 인생의 많은 노하우가 많이 들어있어요. 오. 그래서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8글자씩 외우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아니, 걸으면서 이제 외운 거죠. 네. 그랬더니 한문이 조금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51살 정도 때 논어책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논어를 읽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우와. 아니 원래 좀 똑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러게요, 하는데. 그러게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렇게 천자문을 이렇게 외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그 논어의 위룡공 편에 나오는 구절이 마음에 딱 드셨다고요. 네. 아, 그걸 딱 봤는데 예. 야, 이게 전 그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논어는 사실 뭐 공맹 막 이렇게 공자맹자 이래 갖고서 공자왈 맹자왈. 네, 네네. 그래서 저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딱 위령공편에 보면은 이런 어구가 있어요. 인무원려 필류근우다. 잠깐만. 임무원려 필류근우. 필류근우.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네요. 네. 저 뜻은요.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조금만 해석을 더 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늘 사실 근심 걱정 덩어리인데 그거를 좀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자가 얘기한 것은 원려. 원려는 멀 원자에 생각할 여자예요. 그래서 그걸 요즘 말로 바꾸면 목표 혹은 꿈, 드림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저 말을 다른 말로 보면 현실이 어려울수록 명확한 간절한 꿈과 목표를 가져라.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아, 네네. 원료, 비전이라고 저희 해석해도 될까요? 비전? 그럼요, 그럼요. 목표? 네, 네. 아, 원료. 인무, 원료, 필류, 근우. 이런 것도 좀 하나 알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책을 쓰시면서 전국에 논어 열풍을 일으키셨어요, 책으로.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순자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순자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 배운 것 따지면 이제 뭐 인간의 이기심은 원래 다 갖고 태어난 거 그게 학습돼서 숨기는 거지 원래는 다 이기심에 가득 차 있다. 성악설. 성악설이죠. 네네네. 그런 순자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제 순자가 성악설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예. 성악설 못지않게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순자가 얘기했던 청출어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청출어람. 네네. 뭐 이거 요즘 해석하기로는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 제자. 뭐 이렇게 원래 청출어람은 이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청출어람을 이 순자가 얘기했다는 것은 끊임없는 학습, 끊임없는 공부 이를 강조를 했고요. 이제 공자께서 공자와 맹자가 이제 주로 주장했던 것은 네. 선하게 살면 특히 맹자 같은 경우는요. 사람은 선한 양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면 다 잘 될 수 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너 어떻게 살래? 선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순자가 얘기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미래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쪽에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청출어람, 청출어람을 이렇게 한번 응용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 인생 전반전보다 더 나은 인생 후반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모 탓도 있는 거고요. 예. 전공 탓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인생 후반전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인생 전반전을 베이스로 해서 더 한 단계 나은 인생의 후반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그분의 청출어람이다 이게. 그리고 청출어람 지금 권학편 1장을 보면 청취지어람이라는 구문도 보이는데 요거 한번 해석을 좀 해주시죠. 군자가 군자왈, 예. 학불가 이이, 청취지어람, 이청어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순자를 나타내고요. 예. 순자가 말씀하시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끝낼 수가 없다. 마침이 없다. 학문은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고 그다음에 빙수위지 이한호수 이것은 얼음이라는 것은요 예. 물로 만들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그러니까 후배나 아니면 그 제자가 스승보다도 물로 만들어졌죠 물보다 더 차갑게 푸른색으로 만들어졌지만 푸른색보다 더 푸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좀 힘들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생각의 변화, 바꿈 이런 걸 통해서 더 한 단계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진정한 인생의 청출어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빙수 위지 이한어수. 이것도 약간 청출어람 말고 다른 사람 청출어람 쓸 때 저는 빙수 위지 이한어수라고 혹시 아니? 약간 이거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근데 좀 똑똑해지는 기분이 예, 예. 들어요. 팥빙수나 먹을 줄 알았지. 빙수 위지 이한어수 다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네. 궁금한 게 왜 뭐 맹자도 있고 묵자도 있고 사상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 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생님? 순자가 제가 이제 순자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책들을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는데 네. 순자 책을 읽으면서 그 매력이 정말 논리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현실적이고 순자가 얘기했던 그 이 성악편을 찾아보면은요. 네. 순자가 쓴 순자라는 책에 성악편을 찾아보면 한 15가지 정도의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읽어가다 보니까 야, 그 책을 진짜 순식간에 읽겠더라고요. 순자의 매력은 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순자 아까 이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예스를 할 때 노를 할 수 있는 그 생각 변화. 이게요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맹자와 순자가 사실 쌍벽이에요. 맹자가 한갑 정도일 때 네. 순자가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 차이는 그 정도가 나는데 맹자는 이렇게 좀 윤리적이에요. 윤리적이고 선한 양심 뭐 이런 걸 주장을 했고요. 순자는 그렇긴 하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를 네.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 당시가 춘추 전국 시대예요. 날만 자고 나면 나라에 뭐 전쟁이 나고 네. 백성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윤리 철학적으로 바탕을 만들어서 왕한테 이게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데 이제 깨놓고 한 거죠. 사람은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전쟁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걸 해결을 하려면 청출어람, 교육으로서 이걸 다듬어야 된다라고 해서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이 모습에 네. 사실은 좀 책에 좀 제가 빠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에서 봉봉이 님도 우리의 인생도 청출어람이라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이게 또 반응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아까 인생의 해답, 문제를 예. 맞닥뜨렸을 때 해답. 그러니까 순자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방법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만은 꼭 시청자들이 순자의 가르침에서 이걸 좀 실천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자에 순자가 얘기를 하기를 네. 군자는 자기가 자기의 이 일에 중심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늘의 뜻에 하늘의 일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다, 흠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인은 자기 일을 등한시하고 뭐 이렇게 하늘의 뜻에 매달리 흠모를 하기 때문에 자기 일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이걸 요즘 말로 약간 해석을 해보면 이제 굳이 성공자라고 얘기를 하면 네.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고 좀 실패를 하는 사람들은 공허하거나 일확천금이거나 운에 맡기거나 그런 쪽에 중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나한테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다른 곳에서 찾으면 사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으로 그 어구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와.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하늘만 쳐다보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아하. 또 나의 노력으로 예. 가꾸어가는 네. 좀 적극적인 자세를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선생님께서 순자를 이야기하면서 미래가 안정적일 때는 공자를 찾고 불안할 때는 순자를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순자가 공자의 제자인데 왜 이렇게 안정적일 때 불안정적일 때 공자를 찾고 순자를 찾아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논어를 쭉 읽어보면 네. 이 논어와 순자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순자는 이제 되게 현실적이에요. 논어는 그래서 이런 거죠. 뭐냐면은 나라 정치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안정적이고 이러면 이제 부모에게도 효도도 잘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 맡은 일 잘하고 이러면은
거기에 적용되는 이 어구들은 논어에서 굉장히 많아요. 네.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기본이 되고 뭐라 그럴까 프린시플 원리가 되는 얘기들은 네네. 논어에 많이 있고 순자는 좀 극복하자 하고 이걸 현실적으로 보자 이러면서 변화에 대해서 포인트를 무지하게 맞춘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변화의 시기에는 이 위험한 시기에는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순자 생각은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자 책을 보면은 힘도 얻을 수 있고 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불안할 때 변화와 도전이 필요할 때는 순자를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도 40대 중반에 퇴직하셔서 이제 공부를 그때 이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요 방송 보고 그래 이런 거 한번 고전 읽어보면 좋다고 나도 알고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 공부해볼까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책을 읽어보면 읽고 끝나면은 그냥 한 권의 책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했던 것은 이 특히 순자나 이 논어 같은 경우에 어구가 여러 개의 어구가 있잖아요. 네. 어구 하나를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낮에 산책을 하면서 월요일, 화요일은 그 어구를 외워보고 수요일은 이것을 저와 비슷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말에는 그걸 정리를 좀 해보고요. 이러면 하나의 어구를 가지고 그게 정말 저의 어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1년이면 한 수십 개 어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수십 개 어구를 모아놓으면 또 한 권의 책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저 공자의 사상들이 이렇게 공허한 게 아니더라고요. 2023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느끼려면 좀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곰씹으면서 생각해보고 그러고 보면 그게 또 저의 이 행동을 바꾸게 되는 근거가 되더라고요. 네. 요새 맨발 걷기 열풍이고 산책도 많이 하시니까 미리 책을 읽고 산책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그렇죠. 시간을 가지면 그게 삶의 루틴이 되면 뭔가 풍성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선생님처럼 나중에 책을 쓸 수 있는 경지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맞아요. 됩니다. 빙수위지 이한어수. 남들 청출아름 쓸 때 저는 빙수위지 이한어수를 쓰겠습니다. 빙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가요 맹커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50에 읽는 순자의 저자 최종엽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오늘 상암동 클래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깜짝 퀴즈 정답은 3번 개인연금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2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희경님 또 상록수님 2분 축하드리고요.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파도에